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한주희입니다. 매년 3만 명이 새롭게 발병하지만 조기에만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에 달하는 암이 있습니다. 바로 위암인데요. 문제는 위암에 걸려도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플러스 오늘은 한국인을 위협하는 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암은 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주로 위 점막의 선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체 위암의 약 95%가 선암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림프종, 위장관 간질성 종양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위암은 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암은 위 점막에서 발생하는 위선암을 얘기합니다. 진행 정도에 따라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기 위암은 위암이 점막과 점막 하층에 국한된 경우, 그 이상을 넘어간 경우를 진행성 위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검진이 굉장히 활발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성 위암에 비해 조기 위암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율이 높은 위암.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병기가 많이 진행될 경우 치료도 어려워지고 생존율도 낮아진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한국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늘 도움 말씀에 건양대학교 병원 외과 김성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암이 유독 한국인에게 많이 발병하는 암이라고 들었는데요. 먼저 위암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위암은 위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위암이라는 것은 위에 점막에서 발생하는 선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 벽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자세하게 이제 5개 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안쪽인 점막층에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선암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침범 깊이에 따라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위암이 점막과 점막 하층에만 국한된 경우를 조기 위암이라고 부르고, 그 이상 침범한 것을 진행성 위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위 내부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선암이 위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다른 암들과 비교해서 발병률은 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거의 3만 명 가까운 환자들이 새로 위암으로 진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암의 발생을 보면 갑상선, 대장, 폐에 이어서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고, 남녀 성비를 보면은 보통 이제 남성에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위암 발생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예전에 이제 90년대 후반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르기를 보면 조기 위암이 현재는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진행성 위암은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률 같은 경우에도 조기 위암이 많이 이제 발견되다 보니까 사망률 자체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전체 발생률도 조금은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암을 진단할 때 뭐 1기, 2기, 말기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기와 진행성을 나누는 그 경계는 몇 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그 점막이랑 점막 하층에 국한된 경우를 조기 위암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점막 하층까지만 침범한 경우는 1기 위암이고요. 그래서 1기 위암을 보통 조기 위암이라고 부릅니다. 네, 또 앞서 유독 한국인에게 위암 발병이 높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식습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좀 짠 음식을
좀 많이 먹는 그런 식습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나 이런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서양에 비해서는 조금 위암의 발생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위암을 일으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위암 발생은 보통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그 이제 짠 음식이나 음주, 가공육 같은 이제 식이와 관련된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비만과 신체 활동이 좀 떨어지거나 흡연을 한다는 그런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가 있고 또한 고령, 남성 그리고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이제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위암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위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병세가 뚜렷하지 않은 게 특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눈여겨봐야 할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위암은 보통 병이 많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위암이 진행을 하면서 뭐 궤양이 생기거나 혹은 입구 부분이나 출구 부분이 이제 막히는 경우에 뭐 속쓰림이라든지 소화불량이나 연하곤란, 그리고 구토 이런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거의 80에서 90% 정도 되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증상을 들었을 때 위염이나 소화불량과도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분되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위암의 특징적인 증상은 사실 딱히 없고요. 위염도 마찬가지로 속쓰림이 있을 수 있고 소화불량이 있을 수 있고 네. 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암과 위염을 따로 구별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불편감이 있을 때는 검사를 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암을 진단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위암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검사가 바로 위내시경 검사인데요. 위내시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병변을 확인하고 또 필요시에 조직 검사를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이 위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에서 만약에 위암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 우리가 CT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지,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 이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위내시경을 하고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라는 소견을 들으면 또 환자분들은 심장이 쿵 떨어지시기도 하는데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또 암으로 판단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 내시경 검사에서 사실 내시경 검사는 육안적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암인지 뭐 용종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할 때 뭔가 이상한 정상 소견이 아닌 이상한 이제 소견이 있을 때는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암이 진단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암은 또 조기에 발견해야 하는 만큼 정기 검사의 중요성이 정말 큰데요. 위암 검진을 좀 정기적으로 특히나 받아야 할 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위암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암 검진 사업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만 40세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혹은 위내시경 전에 검사에서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짧은 시기에 내시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씩 받으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매년 좀 더 자주 받는 게 몸에 안 좋고 그렇진 않을까요? 몸에 안 좋을 거는 없고요. 일단은 뭐 그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짧은 주기에 검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또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국가 암 통계에 따르면 위암은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국내 암 발생률 3위로
여성보다 남성에서 발병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률이 높아지지만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으로 젊은 층에서도 위암 발생률이 늘고 있다. 특히 조기 위암의 80%가량은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도 쉽지 않다. 네,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 최근에 건강검진을 좀 받았는데 이제 위암인 것 같다고 해서 좀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혹시 무슨 불편하신 증상이 있었나요? 아니요, 딱히 없었습니다. 평상시 혹시 술, 담배 하시나요? 담배는 계속 예전부터 피고 있었고요. 술은 그냥 가끔씩 마셨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위암으로 치료를 받으시거나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머니랑 외삼촌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암은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병이 진행될수록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복부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구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위에서 출혈이 발생하거나 혈변을 본다면 위암을 의심해야 한다. 이 환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위암이 진단돼서 오신 분인데요. 위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라 젊은 나이에 검진 내시경을 시행하셨고 위암으로 진단이 되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의 위암으로 보이고 다만 내시경 절제술은 어려운 케이스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암 진단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위 내시경 검사와 조직 생검을 시행한다. 위 내시경을 통해 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을 채취해 암세포의 존재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CT 검사를 통해 암의 주위 조직 침범과 림프절 전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3일 전에 응급실에 왜 오셨었죠? 한 일주일 전부터 자꾸 변이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그날 너무 배가 아파서 응급실로 왔습니다. 최근에 혹시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증상은 없었나요? 제가 사실 요즘 밥을 많이 먹지도 못하고 양도 많이 줄었고요. 속쓰림 증상도 계속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내시경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좀 회사 생활도 그렇고 이것저것 아기 챙기고 하느라고 한 10년 전에 내시경 한번 받아보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암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맵거나 짠 음식도 위암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이 밖에 흡연, 과도한 알코올 섭취, 비만 등도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환자는 평소에 검진을 받지 않으셨던 분인데 혈변과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내시경을 시행하여서 위암으로 진단된 환자입니다. 지금 병의 진행 상태를 보았을 때 주변에 임파선으로의 전이와 병이 초기보다는 조금 더 진행된 것으로 보여서 수술 이후에 추가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암 치료법은 위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크게 내시경 절제술,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들 수 있다. 크기가 작은 조기 위암의 경우 내시경 절제술이 가능하며 이 범위를 벗어난 조기 위암부터 진행성 위암까지는 수술로 치료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전이성 위암은 수술 없이 바로 항암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위암의 경우에 병이 많이 진행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진 내시경을 통해서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위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초기인 경우 95% 이상으로 굉장히 양호하고 병이 진행될수록 안 좋은 예후를 보이기 때문에 병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고 발견이 늦을수록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짠 음식이나 가공육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을 실천한다면 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자.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위암으로 진단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위암으로 진단이 되면 저희가 보통은 추가적인 CT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검사를 마치면 저희가 임상적으로 병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로의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는 저희가 절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수술적인 절제를 하는데 절제하는 방법은 보통 내시경적인 절제술이나 혹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안타깝지만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먼저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절제가 불가능한 단계는 몇 기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보통은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를 저희가 4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4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기보다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절제 가능한 치료법에 내시경 치료가 있었는데요. 네. 내시경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내시경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암이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 국한되어 있는 초기 위암의 경우에 이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내시경적으로 병변을 확인하고 주변에 이제 잘라낼 그 절제해낼 부위를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점막 하층만 이렇게 도려내게 되는 이런 시술을 우리가 내시경 절제술이라 하고요. 내시경 절제술은 이제 크게 내시경 점막 절제술과 내시경적 점막 하 박리술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는데 아래 보이는 그림은 내시경적으로 점막 하 박리술을 시행한 그림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점막 하 절제술을 시행할 때는 몇 가지 적응증을 이제 만족을 시키는 위암에서만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위암이 점막에만 국한되어 있고 크기가 2cm보다 작고 궤양이 없고 그리고 최종 이제 검사 결과에서 림프절 전이가 없고 분화도가 좋은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절제를 해낸 것과 결과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족시키는 위암은 내시경적 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시경 절제술의 치료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수술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 하나라도 벗어나는 위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수술을 해서 위를 절제해내는 것이 원칙인데요. 수술적 치료는 위암이 위와 위 주위에 있는 림프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수술 범위에 따라서 위아전 절제술, 위 아래쪽 3분의 2 정도를 절제하는 걸 위아전 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위아전 절제술과 위전 절제술 그리고 위를 최대한 살리는 기능 보존 수술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접근 방법에 따라서는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그리고 로봇 수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종양에서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두고 위와 위 주위에 있는 림프절을 절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암의 범위에 따라도 수술 방법이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술 방법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수술 방법을 보시면은 범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아전 절제술과 위전 절제술이 대표적인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위암이 위 아래쪽 하부에 위암이 위치한 경우에는 아래쪽 위를 약 3분의 2 정도 절제하고 남은 위에다가 12지장을 연결한다든지 아래쪽 소장을 올려붙여주는 위아전 절제술이라는 수술이고요. 우리나라는 하부에 위암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아전 절제술을 조금 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위암이 위 상부에 위치한 경우에 위 전체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시행하는 수술이고 위를 전체를 다 절제를 해낸 이후에 아래쪽에 있는 소장을 남은 식도에다가 연결해주는 수술이 위전절제술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 수술 범위에 따라서 완전 절개냐, 부분 절개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수술법이 정해지고 나면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라고요. 네, 그 수술 우리가 접근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개복 수술과 그다음에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개복 수술은 그 명치부터 배꼽 아래까지 배를 크게 열어서 직접 손으로 이제
위를 만지면서 하는 수술을 얘기하고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배에다가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은 다음에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복강경 그리고 로봇 수술입니다. 개복술보다는 아무래도 요즘엔 복강경이나 로봇 쪽으로도 많이 선호를 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그 과거 이제 200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수술이 거의 개복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0년대 넘어서 복강경 수술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기구도 많이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로봇이라는 그런 포맷이 도입이 되면서 2010년대 들어서는 로봇 수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을 우리가 상처를 조금 개복에 비해서 덜 내는 수술이라고 해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부르고요. 최근에는 이런 복강경 로봇 수술이 개복 수술에 비해서 더 많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수술법에 따라서 좀 예후가 달라지기도 하나요, 교수님? 수술법에 따라서 뭐 예후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우리가 상처도 덜 내고 네. 그런 수술을 하다 보면은 환자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적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 회복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복강경 수술이 조기 위암이 치료할 때 조금 더 안전성과 효능성이 입증됐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복강경 수술 어떤 수술법인지 살펴볼까요? 네, 복강경 수술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배에다가 상처를 크게 내지 않고 작은 구멍을 뚫어서 그 그림을 보시면 작은 구멍을 뚫어서 오른쪽 위에 있는 이제 투관침이라고 하는 기구를 구멍으로 이제 삽입을 하게 되고 그 투관침을 통해서 이런 젓가락 같은 기구를 이제 꽂아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사실 개복 수술과 원칙은 똑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상처를 굉장히 적게 내기 때문에 개복 수술에 비해 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강경 수술 관련한 실제 수술 영상도 준비를 하셨다고요. 궁금한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그 위암 수술을 받으셨던 분의 영상이고요. 지금은 위 아래쪽 3분의 2와 주변에 있는 림파절을 절제해낸 그 위의 사진이고 그림을 보시면은 남은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위와 소장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과 위에다가 구멍을 내주고 우리가 자동 문압기라고 하는 기구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런 기구를 통해서 자동으로 문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을 자르고 연결할 때는 이런 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 이렇게 남은 위와 소장이 연결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위 전절제술인데요. 위 전절제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를 전체를 다 드러내고 요 왼쪽 위에 보이는 것이 이제 남은 식도입니다. 네. 식도에도 마찬가지로 자동 문압기가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을 내주고 소장에도 구멍을 내서 아까 보여드렸던 자동 문압기를 이용해서 식도와 소장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 전절제술은 위 아전절제술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운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기구도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의사들의 이제 그런 술기 자체도 많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이제 복강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개복술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배를 열지 않아도 저렇게 깊숙하게 투입해서 이렇게 수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이 복강경 수술의 장점도 많다고요. 네. 복강경 수술은 일단은 개복 수술에 비해서 흉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흉터가 작고 그다음에 통증이 적고 그래서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출혈도 개복 수술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면서 종양을 조금 더 이제 덜 건드리기 때문에 이제 개복 수술에 비해서 조금 더 장점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의 상처 사진을 보면 이제 과거 복강경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구멍을 뚫어서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고 우리가 장과 장을 문압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조금 내서 수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른쪽 사진처럼 그냥 구멍만 이렇게 뚫어서 모든 과정이 복강경 그 시야 하에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모두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거의 상처는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상처를 적게 내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눈에 띄게 상처가 적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 로봇 수술의 기술력도 더 궁금해지거든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로봇 수술 어떤 수술일까요? 로봇 수술은 기본적으로는 복강경이랑 거의 비슷한 수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을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이런 여러 개의 팔이 달린 로봇을 그 환자에 이제 누워 있으면은 거기에 환자분 배에 똑같이 복강경이랑 똑같이 이제 구멍을 내고 이런 로봇 팔을 거기 구멍에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요 밖에 있는 콘솔이라고 하는 이런 의자에 앉아서 원격으로 로봇을 조정해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원칙적으로는 복강경 수술이랑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봇 수술의 장단점 각각 어떤 게 있을까요? 로봇 수술이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로봇 수술도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로봇 수술은 복강경에 비해서 조금 더 고화질의 좋은 그런 3차원 영상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깨끗한 시야에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한 좁은 부위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복강경은 아무래도 직접 손으로 기구를 움직이다 보니까 손떨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로봇은 그런 손떨림을 보정해 줄 수가 있고 또한 복강경이랑 조금 다르게 기구 끝에 관절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손목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복강경 수술에 비해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또한 촉각 전달이 조금 둔하다. 그리고 수술 비용이 비용적으로 복강경에 비해서 많이 비싸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복강경이랑 로봇 수술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그 위암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네. 환자분이 그 복강경을 원하시면 복강경 수술을 하고 만약에 로봇 수술을 받고 싶으시다고 하면 로봇 수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수술법을 많이 하시나요? 그 복강경 수술이 거의 대부분 시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부 환자분에서 로봇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봇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그만큼 로봇 수술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더 많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로봇 수술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실제 영상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로봇 수술 수술 영상을 좀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구 끝에 이렇게 관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손목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꺾어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격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손떨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정이 돼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고 정밀하게 수술이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관절이 이렇게 꺾여 있죠. 그래서 그 복강경 수술도 좋지만 로봇 수술도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어떤 합병증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암 수술 후에 초기에는 우리가 장과 장을 연결한 문합 부위가 잘 회복이 되지 않아서 문합부 누출이라든지 혹은 문합 부위가 좁아지거나 상처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초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는 우리가 덤핑 증후군 같은 위절제 후 증후군이라든지 빈혈, 설사, 역류성 위염, 장폐색 등의 후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합병증의 발생률을 한 1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잘 합병증 없이 잘 회복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후기 합병증에 있는 덤핑 증후군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덤핑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식사하고 난 이후에 식은땀을 흘린다든지 어지럽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을 덤핑 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위암 수술을 받게 되면 음식이 남은 위나 식도에서 바로 소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흡수가 너무 빨리 돼서 뭐 고혈당이 왔다가 갑자기 저혈당에 빠지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런 덤핑 증후군이 발생을 합니다. 네, 위암 수술을 하면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교수님? 보통 위암 수술 직후에는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2, 3일 이후에 그 장 운동이 회복되고 그래서 식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그래서 퇴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2주가량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고 나중에 최종적인 조직 검사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 몇 기다 이렇게 병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 병기에 따라서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암 수술을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식습관의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거나 혹은 위 전체가 이제 절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위의 저장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식사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아까 덤핑 증후군 이런 증후군 때문에 식사 후에 불편감이 생기거나 초기에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이로 인해서 식사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도 생기고 체중 감소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암 수술을 받게 되면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로는 초기에는 소량씩 자주 섭취하라. 그리고 단백질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 중에는 수분을 같이 이제 섭취하는 것을 조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변화된 그 위 구조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거의 수술하기 전에 식사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위암의 예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요? 네, 위암은 그 아까 제가 초반에 그래프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전체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90년대 초만 해도 위암 전체의 생존율을 거의 40%대 굉장히 안 좋은 암에 속했는데 최근에 2000년대 넘어서면서 거의 위암 전체 생존율이 75% 이상 그래서 많이 개선되었죠. 아마도 이게 내시경이 활발히 시행되면서 조기에 많이 발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 1A, 1B로 써 있는 게 이제 1기 위암입니다. 네. 그래서 1A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위암 예후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암 치료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알려주시죠. 네, 위암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정도 진행되기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남녀 모두 만 40세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은 위내시경 검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나 가족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 젊은 나이부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식습관, 짠 음식이나 탄 음식 그리고 훈연한 음식은 가능하면 줄이고 그리고 금연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위암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암에 대한 첫 번째 OX 질문입니다.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걸릴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세모입니다. 매운 음식 자체가 위암의 발생을 높인다는 그런 근거는 사실은 없는데요. 그 매운 음식을 아무래도 많이 먹다 보면 위험이 발생하거나 네. 이런 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위암의 발생의 위험을 조금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인데 위암은 재발이 잘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교수님? 정답은 세모입니다. 위암은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발 가능성이 있는데 그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5% 미만 이렇게 굉장히 낮고 병이 좀 진행되어 있는 진행성 위암 같은 경우 특히 임파선에 전이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재발이 잘 됩니다. 잘 되고 보통은 수술 후에 2에서 3년 이내에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위암의 재발률은 다른 암의 종류와는 비교해 보면은 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직접적으로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병의 진행 네.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그 임파선 전이도 많고 이런 진행성 위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 가까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OX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위에 용종이 있을 경우에는 또 암으로 발병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그 위에 발생하는 용종이 모든 용종이 위암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용종 중에서도 그 선종성 선종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지 않고 오래 놔둘 경우에 위암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정기 검사, 내시경 검사의 중요성도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어지는 OX 질문이거든요. 누구나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위암으로부터 안전하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그 내시경을 받는다고 해서 위암으로부터 100% 안전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위암도 일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그 장상피 화생 그리고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기를 짧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시경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OX 질문입니다. 위암 수술을 하고 나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예. 위암 수술 후에도 고기는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다만 수술 후 초기에는 위에 용적 자체가 많이 줄고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고기를 드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그 수술 후 회복에 그런 단백질 보충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도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위암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한 달 뒤에 위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 후에 항암 치료도 해야 하는데 수술을 앞두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수술을 앞두셨다면 그 몸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이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하셔야지 그런 회복 속도나 합병증 예방이나 그리고 항암 치료 내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암 자체나 혹은 암으로 인한 식욕 저하 때문에 수술 전에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체중이 잘 빠지지 않도록 고단백의 식사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운동도 꾸준히 매일 하시는 것이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그 만약에 이제 흡연이나 음주를 하신다면은 수술 전에 최소 2주 전에는 금주 금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위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다면 운동과 영양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지인이 위암을 진단받은 후에 담배를 계속 핀다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위암의 담배는 얼마나 해로운지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그 담배는 위암에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은데 첫 번째로 그 이제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가 위암 발생이 한 1.5에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흡연하는 경우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그로 인해서 혈류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술 후 상처 회복이나 그런 그 수술한 부위에 이제 회복이 지연될 수가 있고 또한 합병증 발생도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의 효과도 감소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몇몇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재발률이나 사망률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위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암은 네모다. 어떻게 요약하시겠나요? 저는 위암은 씨앗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고 초기에 잘 관리를 해주면 건강하게 오래 이제 잘 자랄 수가 있는데
초기에 그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병들어서 이제 잘 크지 못하죠. 그래서 위암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잘 발견되면 오래오래 치료를 받아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증상이 없을 때 초기에 검사 잘 받으시고 치료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위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외과 김성곤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루의 시작을 운동으로 상쾌하게 열어드리는 건강 틈새 운동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물리치료사 승호현입니다. 하지와 몸통을 연결해주는 중심 관절인 고관절.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거나 통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죠? 고관절은 우리가 앉거나 서거나 걸을 때 중심이 되는 관절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쉽게 무시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면 허리나 발목까지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관절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법 몇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운동입니다. 집에 있는 타월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스트레칭 하시고자 하는 발에 타월을 걸어 주시고요. 누워서 무릎을 쭉 편 상태로 최대한 위로 다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범위에서 30초간 유지해 주시고 반동을 주거나 너무 강한 강도로 스트레칭 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총 3세트 반복해 주시고 하루에 1에서 2회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운동은 타월을 이용한 대퇴사두근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먼저 타월을 발목에 걸어주시고 엎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엎드린 자세에서 배와 엉덩이에 살짝 힘을 주시어 허리가 아치형으로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무릎을 구부리는데 뒤꿈치가 엉덩이 쪽까지 올 수 있도록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강하지 않은 강도로 부드럽게 스트레칭 해주시고 끝 범위에서 30초간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3세트 반복해 주시고 하루에 1번에서 2번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의 스트레칭으로 관절 과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운동은 베개를 이용하여 고관절 신전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베개는 복부와 고관절의 아래에 올 수 있도록 위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먼저 엉덩이 쪽에 먼저 힘을 주면서 다리를 위로 올려줍니다. 끝범위에서 2초간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베개를 복부와 골반 아래 받쳐줌으로써 안정성을 좀 더 확보하게 될 수 있고요. 지금 이 다리를 들어주는 동작을 통해서 대둔근과 햄스트링의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총 10회 3세트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다리가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그대로 수직 위로 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램쉘 운동입니다. 클램쉘 운동은 조개가 입을 벌리는 것처럼 운동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고관절과 무릎을 45도 정도 구부려 주신 다음 양쪽 발목은 서로 맞닿을 수 있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위쪽 무릎이 천장을 향할 수 있도록 들어줍니다. 천천히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오면 되고 총 10회 반복 3세트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은 대둔근과 중둔근의 강화로 고관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좋은 운동입니다.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리하게 시행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리가 과하게 뒤로 젖혀지거나 몸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자세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강도 높은 운동을 원하시면 무릎 사이에 밴드를 묶어 놓으시고 밴드의 저항을 느끼면서 올라갔다가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시면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운동법들 잘 기억하셔서 꾸준히 연습해 주신다면 건강한 고관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운동으로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